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4% 성장이 그치면서 둔화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네,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성장이 둔화된다면은 결국은 각 나라들이 물건 팔 데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를 지금 아주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제 네. 발표된 그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했는데 4%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작년 1분기에 무려 18.3%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2분기에 7.9, 3분기에 4.9 그리고 4분기에 4%로 계속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블룸버그가 4분기 예상을 얼마를 예상을 했었는가 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략 한 3.6%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6%보다는 잘 나왔지만은 이 4%라는 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 정부가 좀 내걸었던 6%대는 달성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6% 안팎의 성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국 정부가 항상 이 목표치는 좀 보수적으로 네. 내려서 잡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 6% 이상을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둔화되다가 나중에 올라갔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계속 둔화되는 추세 쪽에서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2020년하고 2021년을 갖다가 합계 평균을 내면은 1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1%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1년에 9.6%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어왔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얼마를 기록했었는가 하면은 6%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해를 합쳐서 5.1%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중국의 고성장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사실상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게 된 이유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디에 있다고 봐야 첫 될까요? 번째는 소비 위축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출은 아주 잘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소비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소비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적인 봉쇄를 갖다가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네. 결국은 소비를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급락세를 지속을 해가지고 4분기에 3.5% 증가에 그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네. 부동산 이쪽 부동산이 부분이 문제군요. 크게 침체된 게 결과적으로 성장률 둔화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내걸면서 몇 개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가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빅테크고 뭐 교육이고 게임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네. 데서 성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의 4분기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뭐 부동산 침체, 봉쇄 조치로 인한 또 둔화, 뭐 빅테크 규제 등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경기 위축 요인들이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네, 제가 지금 거예요.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에 4.8%에서 네. 4.3%로 어.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수치로 봐서는 거의 네.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절반 수준으로 절반이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풀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규제도 풀고 그리고 또 대출도 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게 당장에 좋아질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로 코로나 정책.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대일 뿐이지 이게 네. 실행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둔화가 된다면은 결국 중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글로벌 경기나 글로벌 금융시장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회색 코뿔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색 코뿔소라는 게 멀리서 볼 때 달려오는구나, 큰 놈이 오는구나라고 하면서도 막상 코앞에 닥칠 때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좀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미국으로 좀 네. 가보도록 하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그리고 또 뭐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뭐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당면한 큰 문제 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네네. 한데 1분기 성장률이 마찬가지로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갖다 쭉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일부터 11일까지 해가지고 학계와 재계 그리고 금융계 이코노미스트들 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4.2%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3%로 낮춰 잡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무려 1.2%포인트가 떨어진 거다 엄청나게.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올 한 해 전체 경제 성장률도 당초에는 3.6, 10월 달에 3.6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3.3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네. 소비 위축 그리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위축 여기에다가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공급망 적체가 잘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인력난 문제도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초쯤 했을 때 뭐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인력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인력난 뭐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 그렇더라고요. 부분도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에는 최소 네. 올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어. 예상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과반이 올 하반기를 지목을 했고요. 3분의 1은 공급망 정체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구인난이 앞으로 계속해서 몇 달 동안은 더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올라가게 될 텐데 6월 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년 전 대비 4.9% 상승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4.7%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지난 12월 달에 4.7% 오른 것만 놓고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런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면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예상한 숫자가 4.5%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올해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4%대 이 임금 인상률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공급난 문제라든가 인력 차질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인력난 부족들 뭐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CPI 기준으로 볼 때 지난달에 7% 7자를 찍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월 달에 CPI가 5%를 기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이 5%가 10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 3.4%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을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인플레이션율이 3.1% 정도로 둔화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기존의 2.6%보다 높아진 거고 그리고 연말에 3.1%가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연준이 목표로 삼는 물가 상승률이 2%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 내내 연준 목표보다도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내려오긴 힘들다 네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요 연준의 긴축 움직임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응답자의 3분의 2가 FOMC가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3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 같다. 3차례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이코노미스트가 네. 50%를 넘었고 그중에 3회 이상 3회 넘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사람도 33%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10월 설문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가 하면은 3월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5%에 불과했고 40%는 올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를 많이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네. 현재만 놓고 봤을 때 네. 연준이 물가하고 싸움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뒤처져 있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버할 가능성,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보다도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된다면은 경제에 이 타격을 줄 걸로 이렇게 지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관련된 이슈 또 두 번째로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세계 경제, 뭐 세계적으로 또 불평등이 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라고 있다 그럽니다. 네, 이 있죠. 기구에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의 어젠다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주간을 맞아가지고 불평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제목이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제목을 그러네요. 잡았는데 그러니까 팬데믹을 2020년 3월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 부의 변화를 갖다가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 기간 동안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어들었고 네. 1억 6천만 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반면에 돈 네. 많은 사람들, 네. 부호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부자의 합계 자산, 총 네. 합계 자산은 7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2배가 넘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뭐 이거 뭐 숫자 장난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8천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초당 15,000원 달러가 늘어난 것이고 어허. 하루에 13억 달러가 늘어난 거다. 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시작된 뒤에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호 2,755명을 조사를 했더니 네. 자산이 5조 달러가 늘어났고 오. 네, 그리고 또 이 5조 달러는 지난 14년 동안 늘어났던 자산보다도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6시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억만장자가 등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네. 흉년에 부자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 때 부자가 난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지만은 네. 이 흉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더 되고 힘들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부를 모으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차이들이 또 뭐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과도 좀 연결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치료 못 받아서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사람이 4초에 1명.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일 2만 1,000명이 숨졌다고 이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저소득 국가 국민이 부국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도 사망할 확률이 4배 이상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뭐 성차별도 더 심해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자녀를 돌본다든지 하는 이게 서로시 여성들의 몫으로 가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성에 따른 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작년에 발간한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 여성 수입은 2020년에 8천억 달러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직장이 있는 여성의 숫자도 2019년에 비해 가지고 1,300만 명이 줄어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을 해결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시간이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99년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135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또 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암호화폐 또 이 거래소죠. 바이낸스 창업자 이렇게 또 세계 부호의 12위권에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중국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서 나온 그런 가족의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자오창풍이라는 사람인데 네. 올해 나이 45살입니다. 1977년생이고요. 네.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장수성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다 유명한 대학 교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하고 이런 활력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네. 캐나다 밴쿠버로 가족이 모두 다 이민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는데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네. 이 자오장펑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팔고 그리고 또 주유소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맥길 대학에서 그 컴퓨터 공학을 하다가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2017년에 바이낸스를 창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사람도 금수저 출신이 아니고 전형적인 자수성가 네.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되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부자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네.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부럽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세계 12위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암호화폐 그래서 바이낸스 주식의 한 90%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바이낸스 코인의 40% 정도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비트코인도 꽤 많이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추산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코인베이스하고 비교를 하면 코인베이스보다도 현재 이 매출이 3배 이상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사람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대략 한 927억 달러 정도 된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네. 이 927억 달러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12번째 부호에 해당이 되고 중국인 중에서는 가장 부자입니다. 네. 아시아에서 왜 인도의 무케시 안바니 그 회장 아시죠? 릴라이언스. 그 회장하고 거의 엇비슷한 그래서 11위와 12위를 서로 다투는 그 정도의 부를 창출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